온 국민들에게 언제나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는 코미디언. 슬랩스틱에서 꽁트 형식의 코미디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코미디의 장르는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터주면 안 되겠니? 뭘 보니 너는? 시청자에게 편안한 웃음을 주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코미디언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웃음을 생각했던 고인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거의 20년 전 1980년 데뷔한 이후 시사풍자 코미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코미디언 고 김영곤 씨. 지난 11일 향년 49세의 젊은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도 이렇게 장난치다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혀짧은 소리 하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장난했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레 떠난 고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코미디언 활동을 해온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유행어와 날카로운 시사풍자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고 김영곤 씨는 온 국민의 웃음 전도사로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러고 웃어야 돼. 온 국민이 기쁘게 웃을 날만을 생각하던 김영곤 씨에 앞서 먼저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들도 있었는데 힘겨웠던 시대를 웃음으로 껴안으며 우리나라 코미디사의 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코미디언 고서영춘 씨는 지난 1986년 58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에게 슬픔을 전해주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이 올시다. 특유의 코맹맹이 목소리와 살아있는 표정 연기의 달인이었던 고서영춘 씨. 오늘날까지 후배 코미디언들에게 지표가 되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똥순이라는 애칭으로 서민적인 웃음을 전해주었던 코미디언 고 최영순. 당뇨병으로 투병 생활을 해오다 2000년 3월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란 유행어로 인기 절정을 달렸던 코미디언 고 양종철 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난 2001년 11월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리워진다. 고 양종철 씨에 이어 1년 만인 2002년 8월에는 코미디의 황제였던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떠나는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웃기기 위해 노력했던 고 이주일 씨는 모든 이의 가슴에 지지 않는 큰 별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선사해주고 떠난 코미디계의 고인들. 이제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긴 웃음은 우리들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직업 중에 코미디언이라는 직업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같이 이렇게 싹 각박해지는 세상에 남한테 웃음을 줄 수 있는 직업은 사실은 하늘이 주신 참 최고의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는 코미디언, 개그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 11일이었었죠. 코미디언 김영곤 씨가 별세를 했다는 소식을 저희 여유만만에서도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 생전에 그가 했던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참 긍지가 코미디언에 대한 긍지가 유난히 강했던 그런 김영곤 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인이 되신 김영곤 씨를 통해서 코미디언의 애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용식 씨 나오셨고요. 서현선 씨, 엄영수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특히 세 분이 김영곤 씨하고는 친분이 굉장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그래서 더 많이 놀라셨죠. 뭐 다들 충격적이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용식 씨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당일날 점심을 먹고 들었을 때는 거의 그냥 모든 코미디언들도 그랬고 일반 분들도 그랬지만 전부 장난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했죠. 그래서 바로 어떤 이제 기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김영곤 씨 그분도 굉장히 다급하게 전화 와가지고 김영곤 씨가 돌아가신 거 아세요? 그래서 지금 전화 누구한테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용식 씨 아닙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김영곤 씨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럼 농담을 해도 그런 농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정말입니다. 그러고서 끊었어요. 끊었는데 이제 문자로 제 휴대폰에 계속 날라오는 게 너 진짜 죽었니? 뭐 전화 좀 부탁한다. 용식아 이게 무슨 소식이냐? 뭐 이런 문자가 자꾸 날라와서 이상하다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갑자기 소식이 뚱뚱한 코미디언이 뭐 사망했다 이걸 소문으로 듣고 제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제가 이제 떠난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어이가 없어서 예. 뭐 그렇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그날 뉴스가 나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형문이가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이제 다 알게 됐지만 그냥 한마디로 충격이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꼭 이게 꿈이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네. 서현세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죠? 네. 최근까지 라디오 함께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같이 오빠랑 작년 11월부터 이제 방송을 같이 했는데요. 이제 그날 방송을 하는 날이었었어요. 하는 날이었었고 저희가 이제 4시, 6시 생방송이거든요. 저는 이제 4시 방송인데 오빠는 항상 2시면은 와 계세요. 예. 오셔서 준비하시고 이제 신문도 많이 보시고 저하고 할 거를 이렇게 짜주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2시쯤에 나가려고 하는데 라디오 작가한테 전화가 와서 이제 김영건 선생님이요 그러길래 오빠가 이제 공연 스케줄도 있으셔서 한두 번 정도 이제 방송을 우리 엄영수 선배님도 해주시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김영건 오빠 왜 오늘 또 못 나오신대? 그랬더니 이게 하나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굉장히 많이 이제 울었죠. 저도 울고 그날 이제 어찌됐든 방송은 해야 되니까 가서 4시 생방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방송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이제 꽤 가장 많이 오래 하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변 분들 말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것도 저것도 뭐 다 하실 거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었고 그러고 나서 뭐 갔는데 뭐 사실 지금도 아까 우리 이용식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화면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다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실 것 같고 여기에 한 분 앉아 계셔야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 많이 마음이 그래요. 네. 엄영수 씨는 어떻습니까? 저 같이 무슨 저 일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제가 다른 방송국에 있었는데 네. 용수 형이 자기 옆에 있어야 자기가 연기를 안심하고 할 수가 있다. 네. 자기는 어떤 연기자보다도 용수 형을 인정한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KBS에 왔어요. 네. 그래갖고 26년을 같이 생활했고 네. 영화도 같이 했고 연극도 같이 했고 외국 여행도 수없이 같이 갔었고 외국의 위문 공연도 같이 갔었고 뭐 또 코미디 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 제가 10년 이상을 같이 공연했어요. 밤마다. 그냥 거의 매일 밤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김영건 씨가 무슨 이제 프로그램마다 팡크가 나잖아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그 팡크를 꼭 제가 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래서 팡크를 떼어달려고 그 매니저가 장난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사고가 생겼다, 큰일 났다고 말이지. 김영건이가 죽었다 그래서 또 이제 장난 쳐갖고 나보고 또 팡크 떼오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하여간 오늘의 저의 그 뭐 조그만 인기, 조그만 그 엄영세의 모든 것은 99%는 하여간 김영건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저하고 가깝고 또 그 회사 체인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홍보이사였었어요. 김영건이 회장이고. 그래서 어떤 믿어지지 않는 그러나 또 사실인 너무너무 아깝고 아주 그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했다. 네. 아쉽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 아침 저 이렇게 개그맨 코미디언 우리 뭐 4명입니다. 저까지. 그러면 뭐 이 자리가 그냥 뭐 박장대소하고 웃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그렇게 들뜨지도 또 그렇게 너무 또 이렇게 축 처지지도 않은 좀 담담하게 코미디언 개그맨에 대한 그런 애환도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한번 본격적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조금 아까 저 VCR에서 보셨습니다만 서영춘 그 선생님 고인이 되신 이국적인 따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나이를 듣고 나니까 더 깜짝 놀랐습니다. 58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나이가 86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얼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화면을 쭉 보면서 이주일 선배, 뭐 양정철 후배,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와 우리 코미디언들이 참 단명을 했구나. 너무 짧게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웃어야 오래 산다는 그런 타이틀로 요즘 제가 이것저것에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웃어야 오래 산다, 웃기면 짧게 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웃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나름대로 밤을 새가면서 쓰고 그걸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코미디언들한테 다시 태어나도 넌 코미디언 할래?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다시 태어나만 준다면 코미디언을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직업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죠. 웃기고 싶고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 선생님도 그 연세에 세상을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건 너무 좀 섭섭하고 서현 선장을 이렇게 보니까 꼭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하늘에 제가 볼 때는 그 웃기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도 그 웃음이 좀 각박하니까 코미디언이 좀 필요해서 아마 데려가시지 않았나. 참 너무 재주가 많고 아직도 우리한테 보여줄 게 수없이 많은데. 서영춘 선생님에 대한 추억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신인 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틀림없이 저분은 제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면서 딱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제가 인사를 딱 하니까 지나가면서 호결이야? 그렇게 가셨어요. 아,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그 감격이 이 나이 때까지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제가 연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촐싹촐싹대는 연기를 하면 원자식도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옆에서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서현선 씨야 뭐 어린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어떤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코미디를 하면서 뭐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굉장히 엄하시고 집에서 굉장히 무서우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 대쪽 같다라는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렸는데 사실 근데 우리 그 이용렬 선배님도 그렇고 뭐 이옥희 선배님도 그렇고 굉장히 엄하시잖아요, 사실. 또 가정에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이 웃음을 선사하는 분들이 대충 보면 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기억이 저는 어렸을 때 아빠 기억이 참 무섭고 엄하신 아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너무 자상하셨고. 서현선 씨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제 엄하시고 딸고. 아니 근데 진짜요. 저희가 오남매인데요. 아버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집안에 가장이 들어와야 잠을 자지 어디. 그래서 저희 오남매는 이제 업소 돌고 들어오시고 새벽 2시, 3시 이렇게 오셔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이야 이제 뭐 좋아져 차고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수동으로 이렇게 차 문을 여는 차고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오남매가 잠옷바람으로 나가서 막 열어갖고 아빠 들어오시면 이제 그때마다 들어오실 때마다 밤에 아이스크림. 지금의 편의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구멍가게 같은 다 이제 쓸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그걸 또 먹어요. 막 먹고 그리고 잠이 들고. 그러면서 엄하고 무서우셨던 분이지만 다음 날 또 저희가 늦어서 막 집에 학교를 막 급하게 가면 아버님이 5명이 도시락을 다 학교에 다 갖다 주셨어요. 다. 그래요? 갖다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송국 가시고. 서영춘 선생님 누워 계실 때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내가 아픈 건 좋은데 일하면서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또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서영춘 선생님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문병을 갔어요. 집에 문병을 갔는데 누우셔서 그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가지고 저거가 참 재밌는 장면인데 저걸 못 살렸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그래서 내가 나으면 나중에 나가서 저걸 꼭 한번 해서 기가 막히게 한번 웃기겠다 그러면서 그 테이프를 보고 연습을 하고 계세요. 암이신데 누우셔서. 대단한 분입니다. 서영춘 선생님이 지금 서현선 씨 코미디언 된 걸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서동균 동생하고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반대하셨을 거예요. 또 야단 맞죠. 그렇습니까? 너무 맛있다니까. 아마 그 피인데 어떻게? 방송국에 가서 방송 관계자 분들한테 내 딸 출연시키면 내가 안 한다. 진짜 잘라 그랬을 빨리. 거예요.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는 수고하는 것 그 모습들을 아니까.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개그맨 생활한 지 한 7년, 8년 차에 제 동생이 입사를 했거든요. 예. 사실 저도 반대를 했었어요. 아. 예, 왜냐하면 여자 개그맨들은 사실 좀 남자 파트너 잘 만나면 같이 잘해서 하나의 그림을 잘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남자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잘 아시지만 그걸 동생이 하는 게 전 싫더라고요. 또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네. 그 친구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저 이주일 선생님이나 고인 대신 또 저 누굽니까 그 최용순 씨나 네. 똑같은 아마 그 추억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또 활동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우리 또 이주일 그 선배님은 제가 이제 우리 애랑 같이 명절 때마다 인사를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그 잘못되셨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애를 극히 이뻐하면서도 그 이제 먼저 교통사고 난 아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아들을 안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저 선배님이 그런 거 자꾸 회상하실까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공통된 것은 그 남을 웃기기 위해서 그 자신들이 어떤 고통을 다 감내해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뭐 상당히 많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여기 자리하신 분은 다 아이디어 회의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고 겪어본 분들이고 또 지금도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코미디언들이 겪는 나름대로 고충을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온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온 코미디 프로그램. 최고의 만담꾼 고춘자와 장소판. 양속천이 바라볼 적에 잘 들어보세요. 벌쭉이 말라깽이 가루슈무 먹고 또 처먹어도 사질 줄을 모르니 이 무슨 팔자 이런 노래였대. 절묘한 콤비 곽규석 구봉서. 슬랩스틱의 원조였던 서영춘과 함께 1960, 70년대에는 과장된 행동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유행을 했고 새로운 꽁트 형식의 코미디를 선보였던 1980년대 역시 슬랩스틱 코미디는 이어졌다. 우리 모두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풍자 코미디가 유행하는가 하면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서민들의 삶을 소재로 한 코미디 역시 인기를 모았다. 좋으면 기분 나쁜. 1990년대 이후에는 버라이어티 코미디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안녕하세요. 1999년 9월 시청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버라이어티 코미디 개그 콘서트. 본인 옥장군이요. 네, 옥장군님. 예사의 대표. 2006년 지금은 바야흐로 코믹 버라이어티의 전성시대. 형이 한마디만 더 할게. 뭐예요 또? 삼계탕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니? 갖다 줄게. 그래. 시대에 따라 코미디언들의 아이디어 전쟁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데 어딨니? 다 되지. 고충 많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고 또 남들이 볼 때는 얼마나 좋으냐 웃기고 돈 벌고 이러는데 그 웃겨드리려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창작의 어려움이죠. 가장 큰 고통은 창작의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디어 짜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제가 뭔가 충전을 해야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 개그맨이 충전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이제 더 웃길 게 없나 보다.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코미디언의 희로애락. 신인 시절 난 이런 적도 있었다. 도마뱀은 어떻게 똑같이 할까 그러더니 애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표정만 하면 되는데 제가 녹화 전날 첫 녹화 그 목도리 도마뱀 할 때 첫 녹화 전날 골반뼈가 빠졌어요. 너무 심하게 연습을 하다가 어깨 위로 올리다가 오른쪽 골반뼈가 빠진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신기한 게
녹화 날 무대에서 하는데 쑥 들어가는 거 있죠. 다음 날 당장 그 촬영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전혀 안 나와서 그러니까 뭐 누가 이러면 한 15명 되는 전 스태프들이 그 사람을 째려보는 분위기 있잖아요.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너무 분위기에 이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정리는 안 되고 인 건데 그러니까 막 말을 계속 얼버무리니까 뭐 이 자식아 말을 해 막 이런 분위기. 그래서 저 거짓말이 아니라 저 그때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쌌어요.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질 않으니까 무료로 안 하면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저희 자비를 털어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장에 온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들과 5, 6세의 유아들이 중간 계층이 전혀 없는 어려운 공연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무료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속된 사무실 건물이 11시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주변에 유혹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10시 반쯤 되면 이제 그 방울 모양의 빵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그 과자, 깡 무슨 있잖아요. 그거하고 우유 하나 이렇게 3개를 사가지고 돈이 없을 때니까 3개를 사들고 들어가요. 그 10시 반쯤에 그럼 11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아침까지 아이디어를 하고 내 수다맨 내서 외울 거 있으면 외우고 밤새도록 그렇게 일주일에 3일 정도를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맡은 역할이 목류병 환자예요. 근데 목류병 환자를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목류병 환자인지 아는 그 병원에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해화동에 있는 병원, 모 병원에 7층에 이제 그런 환자들을 다루는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벌써 그때만 해도 30몇 년 전 얘기니까 하루 종일 그 환자를 가운을 입고 이렇게 먼발치서 100m 근처에서 제가 하루 종일 밤을 새서 그 환자를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처음에 맡은 역할이 목류병 환자를 해갖고 오늘의 배은정이가 됐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또 특히나 코미디는 정말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코미디언들은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갖고 오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오듯이 무엇을 방송할 것인가, 무엇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가져와서 이런 걸 한번 해보겠다. 선후배들하고 토론을 하고 프로듀서 의논을 해서 그게 오케이가 돼야 출연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게 없는 사람은 출연 못 하는 거예요. 남의 코너에 가서 그냥 옆에 앉아있고 무슨 포졸 1, 2, 3 하면 1, 2, 3, 4 깃발 들고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끊임없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르면 집에 가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 스트레스를 무지개 받죠. 왜? 생각이 안 나는 주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것이 영화로도 만들고 영국으로도 만들고 해외 공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꽤 장기 공연을 하고 아주 그 CF도 한 그걸로 10개 찍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또 코미디의 어떤 시사풍자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처음에 첫 번째 회장님, 우리 회장님을 만나서 녹화해서 나갔어요. 그 녹화할 때 나갈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저 옆에 쭈그리고 앉았던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기왕 이제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건 한번 해보고 죽자.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방송이 됐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재미없다고 그 녹화는 했는데 집에서 보니까 방송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 막을 내리는 건데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그때 히트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막 100회까지 나갔는데 그렇게 아이디어라는 게 아주 그냥 고통, 우리 아이디어 소리만 들으면 아주 죽고 싶어 진짜. 그래서 그런 중압감을 그래서 그냥 뭐 여행도 가보고 누구하고 이제 대화도 해보고 또 훌륭하다는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별 방법을 다 써요. 막 책을 뒤져보고 그냥 다 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코미디언들도 마찬가지거든. 사전 뒤져보고 어디 외국의 사례, 뭐 일본의 테이프 다 갔다. 그러니까 그 끊임없는 경쟁이 또 우리 방송이 인적 자원이 말이죠. 상계 방송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총 코미디언이 800명 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생존 경쟁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리고 대학로나 이런 이제 기획사에 가면 한 200명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코미디언이 되려고. 그 사람들은 신교육을 받고 우리보다 더 머리가 빠르고 IQ가 높고 동작이 빠르고 소위 말하자면 랩댄스가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과도한 중압감에 시달리겠는가. 결론이 이거죠? 내가 더 길어졌나? 아, 네, 마무리를.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난 모르겠어. 좋은 얘기죠? 네, 맞습니다. 20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건 나 그건 알아. 그 모든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겪는 그 아이디어의 고충은 정말 대단하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아이디어 회의를 저도 참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만 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올 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밤 12시까지 또는 내일 새벽 1시 이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 회의가. 또 나온 다음에도 더 좋은 건 없을까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아이디어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아이디어 때문에 겪는 고충은 대단하죠. 네. 근데 아이디어 짜느라고 다 살이 마르는데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잘해? 자, 이게 마르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부항이 그래. 나름대로 또 이형식 씨도 겪는 애환이 있겠죠. 네. 혹시 이거는 아니는지 저희들이 또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코미디언의 히로에라.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줬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갔는데 장지를 당연히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스케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제가 일반 무대 극장 쇼도 했어요. 그걸 펑크를 못 내요. 왜냐면 제가 약속을 어기면 일반 그 극장 쇼를 보러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울고 있는데 그 나가서 코미디를 하면서 웃을 때 그때 참 웃지만 속은 울었습니다. 공수학당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폐렴을 걸렸었거든요. 폐렴이 걸려가지고 그때 또 영양실조까지 같이 왔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저희가 녹화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빠지면은 거기를 대신할 여자 연기자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픈 몸에도 제가 나갔었거든요. 어려운 얘기지만 준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이제 당뇨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임종하시기 전에까지 그 리포터를 하러 나갔었어요. 네, 준영이 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스케줄이 있을 때 스케줄을 펑크낼 수가 없으니까 스케줄 나가고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그때 돌아오면서 확인하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좀 이제 위험했었을 텐데 그때도 우리에게 이제 스케줄 나갔다가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녹화 도중에 얘기를 듣고 녹화를 마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무대에 서야만 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뭐 아버지 예를 들면 뭐 아버님 기일이라거나 그렇잖아요. 뭐 누가 아프셔서 병상에 누워 계신데 마음은 쓰라리지만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굉장히 곤란하죠. 저는 이제 그 한번 사랑의 실패를 한번 겪고 무대에 섰기 때문에요. 그런 거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어떤 가정사에 그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분들이 무대에 설 때는 이렇게 웃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하게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직업이고 제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지만 사실 그 감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그런 아픔들이 있는 상황에서 코미디를 하고 개그를 하기에는 일단 방청객들이 가장 그 저희한테 접할 수 있는 시청자잖아요. 일단 잘 안 웃으시니까요. 네. 왜냐하면 저를 보는 선 이미지는 야, 쟤 저 아픔이 있는데 나와 저렇게 웃기네. 그러면 왜 때로는 난 되게 생각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들. 네. 여기에 대한 뭐 얘기들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서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수들도 고충이 물론 나름대로 있겠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가수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냥 슬프면 노래 심취해서 노래 부르면 되고 기쁘면 또 기쁜 대로 노래 부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슬픈 일이 있어도 웃겨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결식장에도 못 가고 이제 뭐 연기를 했다, 쇼를 했다. 그건 뭐 기본이고, 그건 기본이고 이제
저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웃긴 적이 없어요. 코미디 26년 했지만 내가 뭐 이렇게 웃긴 적은 없는데 저는 이제 가정사 문제로 많이 웃겼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결혼했다, 금방 이혼했다가, 금방 재혼했다, 금방 파혼했다가, 금방 예식장 계획했다가, 금방 또 무슨 가정법원에 갔다가.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금방 무슨 저 뭡니까 연애가 준 게 뭐 행복한 살림을 차리겠습니다 어쩌고 그러다가 금방 변호사하고 뭐 웃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두 번을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 보내는 청첩장에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서는 청첩장이 왔는데 나는 방송에 이걸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그런 남자를 그러니까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지금 희한해. 저는 그게 웃기는 이걸로 거야. 뺏기는 제가 웃긴 게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자그마치 7년가량을 소송을 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이제 헤어지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야. 계산을 해야 돼, 계산을. 무슨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 양육권 문제, 양육비 문제, 그다음에 이거 나머지 있는 재산을 옷을 어떻게 나누느냐. 솥을 나누는데 솥이 4개면 2개씩 나누지만 5개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이제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말씀 잘 들으세요. 밥상이 9개인데 그러면 이제 9개를 걸로 보냈는데 왜 10개인데 하나 빠졌냐. 이러면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정리하는 기간이 이제 7년이 걸렸는데 7년 동안을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반무대도 나가고 코미디 클럽도 나가고 방송도 나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명랑하고 아주 그냥 즐거운 일이 막 넘치는 거 그냥 안녕하세요, 네 어명수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가면 내가 이게 미친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래서 내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 돌질 않았나 이게. 에? 여러분 한번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 7년을 한번 그렇게 해봐. 그리고 집에 가면 법원에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25일 날 재심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하고 전화 걸고 그다음에 뭐 하고 또 이거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재판이 되는 건 써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다 또 쓰고 몇 장쯤 써야 돼요? 네? 몇 장쯤 써야 돼요? 하여간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짜증나는 거야. 에? 무슨 송달기일 법원에 무슨 뭐 재산 실태조사 뭐 어쩌고 방송국 나와서는 또 웃어야 되고 또 야간 없어 가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지금 이혼 중이에요? 아니면 별거 중이에요? 아니면 재혼 중이에요? 사람이 물어봐요. 그 어떤 사람 몇 번째인가요? 저는 2번째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3번째래네요. 아 이게 그리고 그것도 중요한 자리, 중요한 데서 점잖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야 그러면서도 뭐냐면 웃겨야 되잖아요. 웃겨야 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사람이. 근데 이게 내 정신이 아니니까 사람은 웃기더라고 진짜. 이게. 저기요 이쪽도 좀 보면 되는데. 그거 아시는 분 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잖아. 7년을 해봐 7년을 지금. 근데 저기 언제 그 서류 뭐뭐 필요한지 자막으로 좀 내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는데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본인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다 정리가 됐고 이제 3번째 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누구 결혼식장에서 부케 받았잖아요. 예, 부케 받으셨어요. 그게 또 아주 유명하게 또. 그거는 제가 사실 염치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황기순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식장을 좀 깜짝 쇼로 좀 빛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빛날 거 되게 없는 그래서 제가 이걸 저도 얼결에 이제 나가서 어명수 막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그걸 받으면 3개월 내에 결혼을 해야 된대요. 네. 앞으로 6개월 내에. 좀 늘었어요 지금. 법적으로. 그래서 저는 고민입니다 지금. 네. 앞으로 1개월 남았으니까. 아니 특별히 1년 기간 드릴게. 1년 기간 드릴 테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정리는 하고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은 그냥 자숙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냥 혼자 있고요. 제가 하여튼 이혼 문제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런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소문나고 또 이게 굉장히 이제 중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리죠. 나를 봐라, 내 꼴을 봐라. 그러니까 참아라. 하지 마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기는 지금 몇 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어휴, 17살. 많이 예, 예. 잘 컸어요. 어휴, 많이 컸네요. 아빠보다 더 크고. 너무 잘생겼지. 아빠보다 키도 크고 아주. 애는 몇이죠, 애가? 애는 이제 하나죠. 네. 남자애가 하나 있고. 남자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자애가 있어요. 예, 또 제가 이제 그 어떻게 알게 돼서 이렇게 키운 딸이 있는데 네. 금방 이제 시집 갑니다.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참 그런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왜냐면 신랑이 생겨서 이제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럼 예식장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혼자 나가 서 있으면 네. 그 그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딸을 시집을 보내려니까 내가 빨리 결혼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딸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 이거 마시면서. 마셔요. 입술이 바로 떠네. 세 번째 얘기를 하더니. 네. 참 그래서 참 그게 왜냐면 딸아이가 그 말하자면 제가 이제 어떤 인연을 맺어갖고 키웠거든요. 네네. 그러면 친딸보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네. 그런 거에 참 제가 그게 좀 가슴 아프다. 네. 지금도 요즘 네. 가슴이 아파하고 네. 우리 아까 이제 화면을 통해서 후배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5월 8일 날이 어버이날인데 그날 아버님이 중환자 시대에 계실 때 미리 몇 달 전에 그 잡아놓은 행사 때문에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가서 한 2,000여 명 그 손님 모셔놓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MC를 보는데 불안하니까 떠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저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굉장히 지금 상태는 좋으십니다. 그래서 네. 안심하고 이제 매니저를 병실에 앉혀놓고 저는 공연을 하러 왔는데 이제 실시간으로 전화 연락을 해보죠. 아버지 괜찮으시냐니까 지금 식사하고 계신다고 또 7시쯤에 또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한 10시쯤이 됐는데 한참 공연이 무르익을 때 예감이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니까 매니저가 예 지금 주무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는 매니저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뚝 끊어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뭐 딱 무대에 나가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죠. 뭐 그래갖고서 이제 하지만 그 2,000여 명이 제주도까지 서울서부터 왔는데 그분들 공연 시간이 1시간 남은 거를 이제 그래도 평상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뭐 가수 소개하고 분장실 들어와서 혼자 울다가 또 노래 끝나면 나가서 또 다른 가수 소개하고 또 내가 또 이제 코믹한 얘기 다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밤 되십시오. 그러고서 마이크 딱 놓고 오면서 막 우니까 이제 그 회장님도 그걸 알아가지고 뭐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소주 3병을 사가지고 그 바닷가 백사장에 가서 이제 서울 쪽을 향해서 소주를 마시면서 막 우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지금 한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그런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벌일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갯바위 옆에서 이렇게 혹시 물에 들어가면 이제 빨리 가서 저기로. 그냥 아버지 부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근데 3병을 다 먹고 그냥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저를 업고 이제 호텔 방에다가 이제 누워놨는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제 하는 얘기가 그 파출소 승경 아저씨한테 전화가 오니까 고맙다고 그 아저씨가 아니 서울 쪽에다 대고선 아버지 불러야지 서귀포에서 바다를 보고 부르면 대마도가 보이는데 대마도에다 대고 아버지 불러서 아버지가 일본에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길래 그때 참 웃지 못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엄영수 씨가 힘들죠. 이제 개인사를 뭐 자기의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또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걸 웃음으로 또 행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웃으면서 듣긴 했지만 당사자는 또 얼마나 또 가슴 아프죠. 네, 집에서 또 괴롭고 아니 그렇게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극복하는 게 그게 이제 코미디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서영준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서영준 선생님 영정을 가지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쭉 이제 서영준 선생님께서 공연하시던데 극장, 시민회관 뭐 이런 데서 방송국까지. 방송국에서 쭉 서울 시내를 돌았어요. 예. 그걸 도는데 이제 서영준 선생님 영정이 나가고 뒤에 이제 코미디언들이 나가고 쭉 나가니까 그 운전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아는 코미디언들이 막 쭉 온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남의 차 받아가지고 차 사고가 12건인가 났어요. 그게. 네. 그랬던 적이 있고 또 이주일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는 황기순이
조의금을 내야 되는데 10만 원짜리를 넣는다는 게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새벽 3시에 나를 깨워요. 그러면서 형 저거 거슬러 줘야 된다고 내가 100만 원짜리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함이 잠겨 있잖아요. 그럼 상주들을 다 깨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거슬러주고 나중에 거기 이게 100만 원짜리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꺼내서 거슬러야 된다고 아침에 계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 그리고 서영춘 선생님 들어가셨을 때는 서영춘 선생님 유행어 요걸 불러야지 가갈갈갈갈 그거 조사하다가 그게 터져가지고 막 울다가 벼랑 안에 다 웃음바다가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상갓집에서의 겪는 또 우리들의 고충들도 있죠. 정말 슬픔에 잠겨서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서는데 그때부터 또 다른 그 문상객들 옆에 온 문상객들 여러 문상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막 반가워하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막 맞아요. 그분들도 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막 웃고 막 이러실 때는 야 이걸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나 냉정하게 대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은 지금 슬픈데 네. 그런 요즘은 또 고충이, 특히 핸드폰, 휴대폰에 카메라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 막 찍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럴 때 좀 곤란하죠. 예. 어쨌든 그 코미디언들은 상갓집에 가서도 혹시 요 상황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고충이라면 고충일 수가 있겠지요. 네. 자 그러면 코미디언이기에 겪어야 하는 고충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코미디언의 희로애락. 코미디언은 언제나 웃겨야 한다. 목욕탕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로.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막 온몸을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다가와가지고 정찬호씨죠? 반갑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팬이에요. 고맙습니다. 좀 웃겨줘봐요. 목욕탕 물리잖아요 또. 웃겨줘봐요. 어느 빌딩에 제가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가 엉덩이를 툭 치면서 황마담 요즘 장사 잘 되지?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웃음을 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생활합니다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어디 가서 웃겨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을 때 갑자기 못 웃기면 창피하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술자리를 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웃겨봐. 네. 그게 그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웃긴다는 게 그 사석에서 잘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무대에서만 하고 무대 내려오면은 조용한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웃겨봐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왔었어요. 그건 뭐 다른 쪽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연기하시는 분들 보고 연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코미디언이고 개그맨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아프는 날도 없고 화내는 날도 없는 걸로 알아요. 일반 시청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쩌다가 맞이한 사람은 늘 TV에 나오던 그런 푼수 배현정이 역할을 해야 좋아하시거든. 늘 이렇게 웃고 있어야 되고. 근데 안 웃으면 어머 배현정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 안녕하세요 까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머 텔레비 나올 때는 그렇더니 진짜 보니까 성격이 깍쟁이다 이렇게 하면 슬프죠. 또 어쩌다가 약간 약주가 좀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그 아줌마도 푼수기가 낫지. 그런 아줌마들 만나면 웃겨봐 지금 여기서 웃겨봐. 코미디 좀 해봐. 그럼 뿔딱지 나죠. 지금은 물론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참 좀 웃기기 힘든 그 시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웃음들이 좀 많이 인색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무대를 많이들 경험만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좀 열려 있고 이 웃음이라는 건 내가 웃겨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항상 나를 웃겨주면 난 웃겠다. 그 평생 못 웃어요. 네. 자기가 웃을 준비가 돼 있고 웃어주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나왔대. 웃어줘야지. 그래 코미디언 나왔대.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자니 카슨 쇼 하는 걸 보고 제가 코미디언 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니 카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하는데 양복을 입고 탁 나와서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일인데 막 웃고 다니.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그 견학을 갔는데 보니까 자니 카슨 쇼 그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반 객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코미디언들을 월급을 주고 고용해서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웃는 그 아주 말하는 거에 탁탁 맞춰서 웃는 연습이 잘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웃음을 그 프로에다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문화를 수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웃을 준비, 웃는 교육이 어릴 때부터
딱지 한 장에도 조그만 일 하나에도 큰 웃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게 좀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가니까 당황하고 막 이 땀나고 내가 이렇게 무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우리는 이 무대 공포증이 아마 코미디언이라면 다 무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나가서 이게 좀 안 풀리면 이제 맥히기 시작하면 막 혈압 오르고 막 땀띠 나고 이게 아주 병 생겨요, 병은. 네. 그렇습니다. 제일 힘든 무대가 어떤 무대입니까? 저는 뭐 먹고 있을 때 웃기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 식사하는 자리에서 막 깔그락거리고 사람 왔다 갔다 거리고 막 하고 뭐 음식 들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야, 그건 진짜 뭐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그렇겠네요, 진짜. 모 기업체 회장단 모임인데 16분이 오셨어요. 전부 60에서 70 되시는 분이 이 엽차 한 잔 들기도 굉장히 버벅찬 그런 노인 할아버님들이 쭉 앉아 계신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식입니다. 인사 받으십시오. 박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각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1시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오늘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한 분이 줄여달라고. 네. 말씀하신다. 꽃 피는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데 꽃 피는 동백이 대충 이렇게 부르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니까 한 분이 조금 이 천식 해소가 계신 것 같아요. 노래 소리보다 이 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저를 출연 섭외하신 분한테 더 할까 여기서 간둘까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시간만 끌어내. 그래서 참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오늘 여기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막 이 얘기하시다가 나중에는 끄래요. 앰프 자체를 끄고 육성으로 벽 보고선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다 두 분은 주무시고 계시고 거기서 내 식은땀을 좌우지간 한 2통을 흘렸을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 뭐 그것도 물론 힘들는데 제일 힘든 거는요. 객석에 사람이 하나가 앉아갖고 무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려오라니까 그만 내가 알았어. 네? 근데 이거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끝날 때까지 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 글쎄 알았다니까 안 웃긴다니까. 아유 그런 얘기 나도 안 되니까 내려오라니까. 아유 쟤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아유 이거를 어떡해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서 첫 번째도 보고 두 번째 공연하는데 앉아서 다 미리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보통 오히려 코미디를 진짜 사랑하고 코미디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어도 우리 코미디 클럽에 똑같은 소재를 갖고 하는데도 코미디 클럽에 15년 동안 단골 손님 있어요. 다 코미디언들 하는 걸 다 해요. 그래갖고 하다가 맥히면 비켜줘.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제일 많이 웃어요.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웃으면 나만 손해지. 웃으러 왔으니까. 자기는 자기를 늘 그 상태에 가면 즐겁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딱딱 그냥 다 쳐버리고 온 물탕 흐려놓고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내가 이 직업을 그냥 음악이 막 나오는 데서 그냥 노래 그냥 던지고 가는 가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옛날 조상 때부터 웃음이 좀 지위가 높으신 아주 좀 높은 대감댁서부터 웃음이 없었어요. 마당새하고 마당에서 웃을 일이 막 있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대감은 헛기침하면서 수염 쓰다듬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이렇게 두꺼운 거 내려갖고 덮어가지고 그 속에서 혼자 깔깔대고 웃으면 천하다 이렇게 생각돼갖고 지금 솔직히 이렇게 보면은 웃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을 때 입으로 손가리고 안 웃으려고 소리 안 내려고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크게 막 웃고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려고 하는 마음 준비가 돼 있죠? 다 아는 거 얘기해도 또 웃을 자신이 있으시죠? 그러면 말이죠. 엄영수 씨 성대모사 몇 가지 들어보면서 음악을 한번 즐겨봅시다. 네.
좋아요. 몇 가지만 조금씩 우리 성대모사 되는 해주세요.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저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먼저 해봐요.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과 더불어 이러한 좋은 시간을 가진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코미디언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성원과 후원이 있기를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또 호소하고 부탁해. 표정까지도 똑같아. 표정까지. 그다음에 또 누구 있죠 저기.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네. 용서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코미디라는 건 팬 여러분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성원과 애정이 있을 때 꽃이 핍니다. 정원 여러분, 앞으로 코미디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않아요.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냥 원고도 없이 그 사람 목소리만 나오면 그냥 쫙쫙 나오네요. 네. 조영남 씨, 조영남 씨. 말을 한마디 잘못해갖고 하나 앞으로 선처와 용서와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야. 품으시네요. 이용식 씨 놀랍네요. 나는 없어. 그 저기 다 그분들 다 만나봤습니까? 예, 실제로 자주 만나보는 분들이 흉내가 잘 되죠. 예, 그리고 흉내라는 거는 보통 한 반에 가면요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흉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냥 자주 부딪히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그것을 여러 번 그 되풀이하는 게 좀 이제 좀 힘이 들죠. 그 점이. 예, 그 흉내라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이용식 씨도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 싱어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모창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네, 네. 정말요?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고 엄영수 씨한테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코미디 협회 회장으로 있지요. 네네. 네. 이게 저 말이죠. 실무에서 부딪히는 부딪히면서 느끼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 얘기하고 싶습니까? 네, 방송 그러니까 통해서. 지금 코미디가 이게 코미디라는 것은 극이거든요. 극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코미디는 극이 아니고 지금 장기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령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최불암 선생님께서 만약에 그 장기자랑을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번 볼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장기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나 전원일기를 하신다 그러면 10년도 하시고 20년도 하시고 30년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 우수한 코미디언들을 코미디 극, 희극을 해서 이것이 정착돼야 되겠다. 계속 장기자랑 형식으로 가게 되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장기 몇 가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미디언의 평균 수명이 한 3년을 못 버팁니다. 네. 계속 코미디언은 나오고 계속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서 이것이 존재하려면은 지금 우리 이용식 씨께서는 아마 한 30년 이상 하셨죠? 예. 30년째입니다. 예. 그래서 30주년 얼마 전에 디너쇼를 하는데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몇십 년을 일관되게 코미디라는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도 이제 그런 정착화, 극화가 돼야 되겠다. 네. 지금과 같이 개인 간의 어떤 장기자랑, 개인 간의 어떤 능력자랑 이렇게 가서는 상당히 이제 위험한 코미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코미디언들이 다른 직업은 어떤 직업을 내가 갖다가 조금 여의치가 않다. 그럼 빨리 다른 직업으로 방향 전환하면 되는데 이 연예인은 방향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왔던 길이니까 할 수 없이 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연예인 쪽으로 이렇게 발을 디디면 정말 승부를 걸고 부단한 그 자기개발과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끊임없이 후배들이 나오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00여 명 있습니다. 코미디언이. 그런데 이 코미디언들이 조금 그 무대가 좀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코미디언들을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고 어디 가서 쇼하는 거 보면 가수 한 10명 있고 코미디언 한 명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코미디언 한 9명에 가수 1명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해요. 제 전화번호 꼭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여자 홍일점으로서 서현서 씨 나오셨는데 네. 여자 코미디언으로서의 또 남다른 애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애환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 다 계시지만 여자 코미디언들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따뜻하고 의리 있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도 생활을 쭉 해보니까 하나 좀 그런 건 뭐냐면 조금 드세져요. 네,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치닫는 생활을 많이 한다잖아요. 아이디어 사운드 많이 해야 되고 남성화가 좀 많이 돼가는 것 같긴 하는데 하지만 저변에는 굉장히 그 따뜻한 마음들을 가진 뭐 물론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여자 개그맨들이 정도 많고 마음도 약하고 참 그런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환이랄 건 딱히는 없고요. 그냥 좀 그런 여성스러움을 좀 잘 지켜주는 그런 좀 남자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자 후배 개그맨들도 이 정에 약하고 뭐 좀 사랑을 좀 많이 좀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런 거를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그러니까 제 후배 개그맨들도 그렇고 뭐 물론 저도 그렇고 예, 좀 그런 걸 방송국 사람이 아닌 좀 객관적에서 여자 개그맨들을 봤을 때 그런 시선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진짜 세상을 달리하신 많은 웃음을 남기고 세상을 달리하신 그 선배 코미디언 또는 동료 코미디언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코미디언들의 그 애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세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이용식 씨가 그 마무리 삼아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 씨가 이야기 마지막으로 남겼던 웃다가 편히 잠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의 가장들이 편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웃음의 코미디가 우리 후배들이 이제 커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온 국민을 웃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돈만 좀 있으면 방송국 하나 살 텐데 방송국을 못 사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아니라 일이 걸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애환도 얘기하고 고충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또 어쨌든 웃겨야 됩니다. 네, 그것이 또 우리의 일이니까 세 분도 건강하시고 좋은 웃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분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교육문화진흥에서 교육문화상품권을, 주식회사 정산생명공학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